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한 도시의 이름이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학자들이 경악했고 정치인들은 그 도시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기술도 예산도 제도도 아닌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바꾼 사건, 그 믿을 수 없는 전환의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대구.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CNN, BBC 같은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긴급 속보 형식으로 내보낸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며 대구 시민 공동체 모델을 회원국 전체가 벤치마킹해야 한다라고 밝힌 사실은 유럽에 있는 저로서는 더 큰 충격이었죠. 저는 독일에서 도시학을 연구하는 학자 안나 베르너입니다. 도시 공간과 공동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저로서는 대구라는 도시가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사실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학계에서 자주 논의되는 모범 도시는 북유럽의 수도들이나 선진적 도시, 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한 베를린, 취리히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대구라는 도시의 이름은 솔직히 제 연구자료 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반응을 보인 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치안 시스템을 연구해온 마이클 피셔 박사였습니다. 그는 뉴욕 경찰청의 자문으로도 활동했고 총기 문제와 범죄 예방 연구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아시아의 한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 걸까?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할 때 저 역시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행하게 된 이는 일본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활동하던 사토 케니치 씨였습니다. 일본은 청결한 도시 이미지가 강하게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대도시 쓰레기 처리와 시민 참여 문제에서 여러 난제를 겪고 있었지요. 그런 만큼 사토 씨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는 대구의 명성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세 사람, 도시학자 안나, 치안 전문가 마이클, 환경기자 사토는 나란히 대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여름이 무척 덥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날 역시 영상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과 끈적한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지요. 솔직히 첫 인상은 이런 더위라면 거리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회의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희는 곧 낯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가,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어디에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차분히 줄을 서 있었고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들은 가볍게 목례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저기 좀 보세요. 아무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해도 차들이 알아서 멈추고 보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국 같았으면 클락션 소리가 울려 퍼졌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연구자로서 이렇게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첫 인상일 뿐이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사토 씨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는 기자답게 눈에 보이는 작은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 했습니다. 거리 청소 인력만 늘려도 겉모습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민 스스로의 태도예요.
그걸 확인하려면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겠어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처음으로 대구의 거리를 밟았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지나며 본 것은 분수대 근처에 모여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놀며 물줄기를 쫓아가고 어른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그늘에서 쉬는 이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피곤함이나 짜증 대신 묘한 여유와 배려가 묻어나는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벤치에서 쉬다가 바람에 날아온 휴지를 자연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고 있어서도 아닌데 말이죠.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해 세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첫 인상은 나쁘지 않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오늘 본 건 의외였어요. 사토 씨가 피곤한 듯 눈가를 비비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언론이 과장했는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지 며칠만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대구의 야경을 바라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세계 언론이 극찬한 이유가 단순한 이미지 관리인지 아니면 이 도시만의 독특한 힘 때문인지 곧 저희 앞에 펼쳐질 경험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희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서문야 시장이었어요. 낮 동안의 뜨거운 햇살이 가라앉고 저녁이 되자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개의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는 도시의 진짜 맥박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죠. 마이클은 다양한 음식과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비싼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그 카메라는 그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사용해온 소중한 장비였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부터 런던의 소호까지 수많은 도시의 치안 현장을 담아온 그의 파트너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저희가 시장을 절반쯤 돌았을 때였습니다. 밤인데도 서문야 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북적거렸습니다. 네온사인 불빛 아래로 인파가 몰려들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고 저희도 사람들에 떠밀리듯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을 세게 스치고 지나갔고 저는 균형을 잃을 뻔해 허둥댔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이클의 카메라 끈이 흘러내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잠시 후 사진을 찍으려던 마이클이 얼굴이 굳어지더니 낮게 외쳤습니다. 안나,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 목에 걸려 있었는데.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둘러 지나온 길을 되짚어봤지만 워낙 많은 인파의 정확한 위치를 떠올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밤이라 시야도 제한적이었고 여러 포장마차들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은 한국이라면 잃어버린 카메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는 지난 몇 년간 뉴욕과 런던, 상파울루에서 취재 중 물건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고 그중 어느 것도 되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구가 다르다는 걸 믿고 싶어요. 사토 씨와 저는 마이클을 따라 근처 파출소로 향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직원분은 놀랄 만큼 친절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신고 접수를 마치고 나서 시장 내 방송을 통해 분실물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다니 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조용히 문을 닫았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방에 누워 눈을 감아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카메라가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 안에 담긴 기록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저 역시 초조한 마음에 창밖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희는 서문시장 인근 파출소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이클의 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카메라뿐 아니라 내부에 있던 현금 15만 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가끔 외국인 분들이 너무 놀라시는데 대구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시민들 덕분이죠. 마이클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가슴에 꼭 안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희는 느꼈습니다. 이 도시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무심코 신천변 산책로를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대구 시민들이 조깅이나 산책을 즐기는 명소였어요. 강변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가로등이 적당히 밝게 설치되어 있었고 야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저는 말문을 잃고 말았어요. 어떻게? 저 시간에 혼자 달리고 있어요? 신천변 반대편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베를린에서도 밤늦은 시간에는 여성 혼자 다니기 어려운 구역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혼자 달리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그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구에서는 무서울 게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도시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이 시간에 조깅하곤 했어요. 지금은 혼자 다니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누구든 위험하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잘 살아가는 건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CCTV보다 더 강력한 건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도시를 만든 것 같아요. 신천의 밤바람 속에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하고 측정하고 수치화했던 도시가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존재로 다가온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답이었을까요? 셋째 날, 저희는 대구의 전통 골목들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로 일대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토시는 혼자 골목길을 탐방하다 길을 잃었어요. 휴대전화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좁은 골목이었고 언어 장벽 때문에 잠시 당황하고 있었죠. 그때 근처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한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토시는 조심스럽게 호텔 주소가 적힌 쪽지를 꺼냈어요. 상인은 곧장 주변 상인들을 불렀습니다. 두세 명의 상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더니 사토시를 직접 호텔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토시는 그 상인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요? 그러자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둘이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사토시의 눈가가 붉어졌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일본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이웃과의 정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이 단순한 한마디는 큰 울림을 주었던 겁니다. 그는 메모장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어요. 대구에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도시를 만든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서 조용히 맥주 한 잔씩을 들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회의감, 그 후의 놀라움, 그리고 지금의 깊은 존경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인 조용한 술자리였어요. 이건 도시가 가진 힘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건 시민이 만들어낸 힘이에요. 대구라는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도시 이론이 무색해질 정도로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CNN 보도도 과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총기가 없는 사회에서도 시민 스스로가 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제가 연구해온 강력한 치안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사토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대구는 저희가 잊고 있었던 사람 중심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일본에 전해야겠어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대구의 작은 일상에서 세계 언론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진짜 도시의 영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대구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시청에서 열린 시민 공감 정책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시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또 형식적인 회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시민 참여 행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몇 명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불만만 토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막상 참석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가 달랐어요. 어린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서 모두가 우리 도시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꺼내고 있었거든요. 한 고등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신호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건너시기에 시간이 부족해 보여서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었거든요. 그러자 근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 생각까지 해주다니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 아이들은 참 다르구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민 참여 회의라고 해도 대부분 세금이 너무 높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같은 불만 토로나 개인적 요구사항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어요. 회의 내내 저는 메모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 독거 어르신들 안부 확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제안했고, 다른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에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나서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냈어요. 모든 발언이 나가 아닌 우리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시민들의 마음을 고려했는지 반성하게 돼요. 제가 연구해온 건 건물과 시설, 시스템이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네요. 제가 대구에서 본 것은 단순한 치안이나 청결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도시의 진짜 가능성이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15년간 찾아온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구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후 저희는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대구에서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평소 학술적 논문만 써오던 제가 처음으로 일반 대중을 위한 글을 썼어요. 독일의 유력 일간지 디 차이트에 대구에서 내가 본 도시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사흘 동안 밤을 새워 기고문을 완성했습니다. 마이클은 하버드로 돌아가자마자 CNN 측에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어요. 제가 20년간 치안을 연구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해요라고 설득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사토시는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부를 설득해서 일면 톱기사로 대구 시민, 세계가 주목해야 할 시민성이라는 르포를 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지 않는데 사토시의 글은 예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 반응은 저희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파리 시의회였어요. 프랑스는 그 당시 장기적인 도시 슬럼화와 청년 범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파리 외곽 지역의 치안 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죠. 그런데 제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파리 시의회에서 한 시의원이 시정 질문 시간에 이렇게 발언했어요. 왜 저희는 항상 북유럽 도시들만 벤치마킹합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민 만족도를 자랑하는 대구시의 사례를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발언이 프랑스 언론에 보도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르피가로, 르몽드 등 주요 일간지들이 앞다투어 대구에 대한 후속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파리시는 공식적으로 대구 시민 공동체 모델 연구팀을 구성해서 한 달 후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유럽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결정이 알려지자 마드리드, 베를린, 암스테르담, 심지어 런던까지 연달아 같은 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켰거든요. 제가 유럽 도시학회 동료들로부터 받은 이메일만 해도 수십 통이었어요. 특히 베를린 시청 정책실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나 교수님의 글이 저희 도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과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려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베를린에서 제게 자문을 요청하다니 꿈만 같았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제가 연구해온 그 도시에서 오히려 저에게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유럽의 움직임은 곧 대서양을 건너 유엔에도 닿았습니다. 유엔 헤비타트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를 세계 모범 시민 도시로 공식 지정한 거예요. 이는 뉴욕, 도쿄, 스톡홀름도 받지 못한 상징적 타이틀이었습니다. 유엔 발표문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도시의 질서를 기술과 감시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저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진짜 안전은 CCTV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드디어 마이클이 제안했던 CNN 다큐멘터리도 완성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대구, 진짜 안전의 비밀이었어요. 50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마이클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서문 야시장부터
제가 신천변에서 만난 그 용기 있는 여성과 사토시가 길을 잃었던 골목의 따뜻한 상인들까지 저희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내레이션은 마이클의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치안을 숫자로만 평가해왔습니다. 범죄 발생률, CCTV 설치 대수, 경찰관 1인당 담당 구역. 하지만 진짜 안전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놀라운 해답을 한국의 대구라는 작은 도시에서 발견했습니다. 방영 직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 다큐는 CNN 역사상 비뉴스 부문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클립들은 며칠 만에 1억 조회수를 넘어섰고 각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보냈어요. 댓글창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구 같은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저희 도시에도 이런 시민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는 지금까지 시민들을 감시할 생각만 했을까요? 그 같은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달렸어요. 이 거대한 흐름은 결국 전 세계 도시들의 정책 철학 자체를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은 2026년부터 시민행동 기반 치안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뉴욕은 지하철 감시 카메라 예산의 30%를 시민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어요. 서울시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구의 시민협력 시스템을 서울형 모델로 발전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KCT 공동체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저희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공통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미래 인류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완성형이다. 그 신념은 이제 전 세계 학자들과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이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희는 다시 한번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서였어요. 시간은 새벽 5시 30분. 도시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상쾌했고 신천의 수면에는 붉은 해가 살며시 떠오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아직 어둠이 짙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천변 산책로에는 수건을 두른 어르신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 멀리서는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서문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낮에는 데프리카라 불릴 만큼 뜨거운 도시여서 그런지 새벽을 붙잡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제겐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운동이나 장보기가 아니라 더위를 견디는 대구 사람들의 지혜와 부지런함처럼 보였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대구의 진짜 특별함이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조용히 돌아가는 가운데 저희는 우연히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라며 기꺼이 인터뷰를 허락해 주신 분은 박순의 할머니였어요. 68살의 그분은 제가 외국에서 온 취재진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외국 기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대구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어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무더위에 같이 살다 보니까
안 도우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습관처럼 굳어진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의 그 짧은 한 문장이 그 어떤 복잡한 도시학 이론보다도 깊은 진실을 품고 있었거든요. 기술도 정책도 매뉴얼도 아닌 것.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거예요. 더워서 힘들 때 서로 그늘 좀 나눠주고, 비 올 때 우산 좀 같이 쓰고, 길 잃으면 데려다주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모습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겠어요? 그냥 사람끼리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도시를 평가할 때 종종 인프라와 지표로만 판단한다는 걸 말이에요. CCTV 개수, 쓰레기통 밀도, 범죄 발생률, 감시망의 조밀함. 하지만 대구에서 저희가 발견한 건 그 모든 차가운 수치를 뛰어넘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제가 맡기로 했어요. 저는 원고를 여러 번 다시 써가며 스튜디오에서 천천히 마이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의 기적은 첨단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기적은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편리함보다 공동체를, 안전함보다 배려를 우선할 때 완성됩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화면에는 대구의 소중한 일상들이 차분히 펼쳐졌습니다. 신천변을 따라 조용히 산책하는 3대 가족. 새벽 어스름 속에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달리기를 이어가는 남성. 시장 입구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을 향해 환한 미소로 방향을 안내하는 상인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를 배경으로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시민들.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 반찬을 나누는 어르신들과 그분들께 물컵을 챙겨다 드리는 아이들.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모여서 다큐멘터리의 아름다운 피날레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대구에서 저희가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도시는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다큐가 방영된 후 CNN 본사에는 전 세계에서 수백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뉴욕의 한 시민은 우리 브루클린도 대구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시드니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라고 연락해왔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뭄바이, 나이로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해야 저희 도시도 대구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후속 인터뷰에서 남긴 말처럼 말이에요. 대구는 저희에게 가르쳐줍니다. 도시의 진짜 품격은 마천루의 높이가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저 역시 독일로 돌아간 후 유럽 도시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기술적 해법에만 집착해왔습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빅데이터. 하지만 대구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서 발전하는 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발전은 함께할 때,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학계를 넘어서 교육계와 정치계까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파리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 유럽의 주요 대학들이 대구 시민 공동체 모델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본 NHK는 저희 다큐멘터리를 참고해서 5부작 시리즈로 확장 제작했고,
캐나다 토론토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는 박순애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포스터에 인쇄해서 시민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대구 모델 공동체 중심의 도시 경영 사례라는 특강을 개설했고, 도쿄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시민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사토시가 그 심포지엄의 기조 발표자로 초청받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선명히 남아있는 건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대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천변에서 만난 풍경이었죠. 바람에 날린 종이컵을 허리 굽혀 줍는 할머니, 그리고 자전거를 세워두고 달려와 함께 도와주던 초등학생. 그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순간이야말로 대구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끝으로 저희의 카메라는 조용히 전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빛처럼 남아 있습니다. 고요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사토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구는 정말로 증명했네요. 진짜 발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마이클과 저는 아무 말 없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토시의 그 말이 저희의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마지막 문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의 시민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상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 같은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의 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요. 대구가 저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